유진아, 친척 15명 모시고 왔다. 식비는 2만 원이면 되지. 남편 박성호의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점심도 못 먹은 채 보고서를 쓰던 오후, 거실은 이미 시댁 식구로 꽉 차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날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내 10년 인생을 바꿀 반격이 시작된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저는 재택 근무 중이었습니다. 회사 보고서 마감이 월요일이라 주말에도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죠. 점심도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박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손님 좀 모시고 왔는데. 손님?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손님이라니.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내외, 작은 시누이 가족, 시동생 부부, 그리고 처음 보는 친척들까지 대략 15명쯤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집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당당히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유진아, 옷차림이 그게 뭐니? 손님 왔는데 좀 제대로 입지. 저는 그제야 제 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집업 후드에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재택근무 중이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연락? 우리가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어서 점심이나 준비해. 점심? 지금 오후 2시인데 15명분의 점심을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2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간단하게 해. 2만 원. 15명분의 점심을 2만 원으로 준비하라고?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이걸로는 도저히. 유진아, 며느리가 그렇게 인색하면 어떡해? 우리 때는 시댁 식구 20명, 30명도 알아서 차렸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실에 앉은 친척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마치 칼날처럼 제 몸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번을 참았습니다. 100번을 참았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달걀 6개, 우유 한 팩, 상추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제 장을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돈 아껴야지 하며 장보기를 미루자고 했었죠. 그래서 월요일로 미룬 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집에 재료가 없어서 마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살림을 제대로 하지. 며느리가 냉장고 관리도 못하면 어쩌니? 작은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나 봐요. 호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들 재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재민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재민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거실의 분위기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재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안에 돌아와야 해. 우리 배고프단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재민이 손을 꽉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재민이 손을 잡고 마트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오늘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따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데리고 컵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15개의 컵라면을 집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른 맛으로.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야? 저는 재민이를 보며 처음으로 그날 웃었습니다. 응, 특별한 점심 준비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진은 컵라면 15개로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편의점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남자 알바생이 제 손에 든 컵라면 15개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손님, 행사 중이라 한 분당 5개까지만 구매 가능한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사 상품 아니에요. 정가로 계산할게요. 알바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곤 바코드를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B-, B-, B-. 리듬감 있게 울리는 계산대 소리가 묘하게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총 18,000원입니다. 저는 남편이 준 2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 돈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2개에 컵라면을 나눠 담았습니다. 재민이가 하나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민이 손에 가벼운 쪽을 쥐어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편의점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벌써 30분 지났어.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좀 와. 창피하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재민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단하게 잠가뒀던 어떤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가 떠올랐습니다. 26살 갓 결혼한 신부였던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명절마다 15가지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 생신엔 호텔 뷔페를 예약했고 시댁 식구들 모임엔 늘 웃는 얼굴로 참석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뭐였나요? 우리 며느리 참 순하긴 한데 요리 솜씨가 좀 떨어져. 유진이 친정이 변변찮아서 그래. 격이 좀 낮아.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여자가 시집 오면 빨리 애를 낳아야지. 저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남편이 사랑해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지치고 초라한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재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혼날 것 같아? 저는 재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8살 아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눈빛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몇 시야? 1시간이나 지났잖아. 장 보는데 1시간이 뭐가 필요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비닐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 샀어?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서 컵라면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2개, 3개, 4개. 식탁 위에 컵라면이 쌓여갔습니다. 10개를 넘어서 15개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른 맛이었습니다. 김치라면, 해물라면, 불닭볶음면, 짜파구리, 육개장라면, 우동, 비빔라면, 쌀국수, 짬뽕라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 준비했습니다. 2만 원으로 15분 식사,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뭐, 이게 점심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씩 천천히 컵라면을 식탁 위에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처럼 일렬로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연세 생각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맛으로 골랐고요. 저는 첫 번째 컵라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아버님은 속이 약하시니까 우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를 가리켰습니다. 큰 시누이는 매운 걸 좋아하시니까 불닭볶음면이요. 하나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실이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언니 진짜 미쳤나 봐. 시동생 아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찍어야겠다. SNS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 2만 원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최선이라고? 우리 가족 망신시키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현실이에요. 2만 원의 현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식탁을 탁 쳤습니다. 유진아,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냉장고엔 김치랑 달걀밖에 없었고 주신 돈은 2만 원이었고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굶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시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 대단한데? 나는 먹겠네. 배고프니까. 시아버지가 우동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향했습니다. 물 받아서 돌려야지.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결이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그러면 어떡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시누이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닭볶음면을 집었습니다. 저도 하나. 그 다음엔 재민이가 짜파구리를 집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먹을래요. 도미노처럼 한 명씩 컵라면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식탁 위의 컵라면은 모두 주인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만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배고프시면 드세요. 남은 게 3개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수치심으로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일은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컵라면 반격 이후 유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띵 마이너스 띵 마이너스 띵 마이너스. 한 명씩 컵라면을 꺼내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구만.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마이너스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만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컵라면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전화 갈게요. 이런 모욕은 못 참겠어요. 작은 시누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언니 차에 태워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유진아, 오늘 일 때문에 우리 딸들이 상처받았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느꼈는지 헛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갔습니다. 쿵 마이너스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묵묵히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하게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시누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부, 이거 의외로 맛있는데요?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집에서 자주 먹어요. 간편하고 좋던데. 남편 박성우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형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올케님. 인사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케, 오늘 잘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심하긴 했어요. 모두 떠나고 집엔 저와 남편 그리고 재민이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미쳤어?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컵라면 용기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2만 원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우리 가족 망신시킨 게?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먼저 저를 망신시켰잖아요. 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15명을 데려오고 2만 원을 주면서 점심 준비하라고 하고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어머니 성격 당신도 알잖아. 맞춰주면 되는 거지. 저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잠그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맞춰줬어요. 그럼 앞으로도 맞춰줘야지. 싫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싫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제가 오늘 처음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저 이제 못 참아요. 당신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 당신 가족들이 저 무시하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마이너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재민이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묶어뒀던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면서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재민이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아? 재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재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학교 잘 다녀와. 재민이를 보내고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나 어머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집에 올 거야. 성우랑 얘기 좀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저를 굴복시키려고 오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진이가 아니니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제가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을 녹음한 파일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문자 메시지들, 남편이 제 친정 땅을 담보로 몰래 대출받은 서류들, 재민이 저금통에서 돈을 가져간 통장 내역들. 저는 이 모든 걸 언젠가를 위해 모아뒀습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따로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저를 몰아세우려 한다면, 만약 남편이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면 저는 이 증거들을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준비된 게 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엔 재료가 없었지만 저는 마트에 가서 제 돈으로 장을 봤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5가지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훑어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제 일 뭐라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유진아, 너 지금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컵라면을 대접하는 게 할 수 있는 거라고? 2만 원으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저를 내쫓으려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재민이는 어쩔 건데? 재민이는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재민이는 우리 아들이야. 내 마음대로 못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10년 동안 믿었던 남자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민이 저금통에서 돈 가져간 거 알아요. 저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총 6번 80만 원. 재민이가 모은 용돈을 당신이 가져갔잖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재민이 저금통 사진, 그리고 통장 내역 사진이었습니다. 재민이가 할아버지 생신 선물 사려고 2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그걸 당신이 가져가서 경마장에서 다 날렸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어떻게? 당신 경마장 출입 기록도 있어요. 날짜까지 다 맞아요.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남편이 경마장 앞에서 찍힌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제 친정 땅 담보로 제 동의 없이 대출받은 거 1,500만 원.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성우야, 이게 사실이야?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 받으셨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유진아,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경마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아들 저금통을 털고, 가족을 위해서 아내 명의를 도용하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네.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없어. 절대 이혼 못해.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께 허락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와 당신 아들 사이의 일이에요. 이 버릇 없는 것이 누구한테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뭐야? 저 10년 동안 어머님한테 맞으면서 살았어요. 귀싸대기, 밀치기, 꼬집기,
다 참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목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참아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 두려워하는 표정,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얘기는 끝났어요. 내일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유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재민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재민이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재민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재민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재민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재민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거야? 저는 재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재민아, 아빠한테 와. 하지만 재민이는 더 꽉 저를 껴안았습니다. 싫어. 아빠 나빠. 엄마 괴롭히잖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돼지 저금통에서 돈 가져간 거 다 알아. 아빠가 가져갔잖아. 재민이의 말에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재민아, 그건 아빠가 급하게 필요해서. 할머니도 나빠. 엄마한테 맨날 소리 지르고 엄마 때리잖아.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8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재민이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 아빠랑 할머니가 잘못한 거야. 재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우리 둘이 살자. 저는 재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알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친정 땅 담보 잡힌 거 유진이가 신고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혼 못하게 묶어놔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저를 협박하려는 증거. 1시간쯤 지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갔습니다. 쿵 마이너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저녁. 저는 그 음식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이 남자의 아내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모욕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가겠다고, 이혼 상담을 받겠다고, 재민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유진 씨 맞으시죠? 저는 신한은행 대출팀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연체가 되어서요. 네. 무슨 대출이요? 작년 5월에 신청하신 2천만 원 대출인데요. 석 달째 연체 중이십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명의는 분명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점으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00만 원도 모자라 2천만 원까지.
제 명의로 된 빚이 총 3,500만 원. 남편이 제 인생을 빚더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하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학교에 보내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신한은행 대출팀 상담실.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5월 15일에 신청하셨고 담보는 경기도 파주 소재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친정 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 신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확인했습니다. 서명란에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위조된 겁니다. 제가 쓴 서명이 아니에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은행에도 위조 서류 신고를 하셔야 해요. 남편이 한 거예요. 제 도장을 훔쳐서.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이 명예 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은행을 나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남편 박성호. 혐의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이시면 합의 가능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이혼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 많이 늘었어요. 부부 사이 명예 도용. 증거 확실하시면 처벌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유진아, 너 경찰서 갔어? 응. 미쳤어? 나 고소했다며? 응,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3,500만 원 빚을 내 명의로 만들어 놓고? 그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 경마장 가는 게 사업이야?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올게.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 겨울 이불 밑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10년간의 기록. 저는 그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 가계부. 결혼 첫 해부터 작성한 시댁에 들어간 모든 돈의 기록. 명절 용돈, 생신 선물, 경조사비, 시댁집 수리비. 총 8,200만 원. 두 번째,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한 말들, 남편이 저를 무시한 말들, 모두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친정은 변변찮아. 며느리 주제에 말대꾸야. 애도 제대로 못 낳으면서. 세 번째, 상처 사진. 시어머니한테 맞아서 생긴 팔에 멍 자국들, 얼굴에 긁힌 상처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자 메시지 캡처. 시누이들이 단톡방에서 저를 험담한 내용들. 오빠 왜 그런 애랑 결혼했대? 집안도 별로인데. 애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 다섯 번째, 병원 기록. 유산했을 때 혼자 병원에 갔던 기록.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바빠 혼자 처리해라는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민이 저금통 내역. 남편이 돈을 가져간 날짜와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하나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USB에도 백업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제 계정에 보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고소 취하해줘.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식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10년간의 기록이야.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한테 한 모든 것.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 이걸 언제부터? 결혼 첫 해부터? 혹시 모를 나를 대비해서.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우리 그냥 조용히 헤어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네 가족이 날 조용히 괴롭혔던 것처럼? 유진아, 난 이제 조용히 안 해. 법정에서 다 밝힐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것, 당신 가족이 나한테 한 것, 전부 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재민이는? 재민이 생각은 안 해? 재민이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민이가 이런 집안에서,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더 무서워.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고소만 취하해줘. 싫어. 유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놓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 고소하면 나 전과자 돼. 그럼 재민이는 어떡하고. 재민이는 내가 키워. 안 돼.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재민이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빠.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래? 재민이가 달려와 저를 감쌌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재민이를 봤습니다. 재민아, 이건. 아빠 나빠. 엄마 괴롭히지 마. 재민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줘. 지금 당장.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재민이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떨렸고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민이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하게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볼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민이를 재우고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명예 도용 소송,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리뷰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를 학교에 보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큰 빌딩 1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 변호사입니다. 김유진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대출 서류, 병원 기록, 상처 사진, 비밀 가계부.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10년 동안 모은 겁니다. 명예도용권은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데 남편분 빚이 많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빚은 제 명의로 된 거라서 저한테 책임이 없지 않나요? 동의 없이 만든 빚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 부분은 면책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으면 청구 가능해요. 폭행, 모욕, 명예도용,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증거면 최소 3천만 원은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친권은 어머니께 유리합니다. 특히 아버지 쪽에 폭력 기록이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재민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드님 의견도 중요한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누구랑 살고 싶은지 물어볼 겁니다. 재민이는 저랑 살겠다고 했어요. 그럼 더 유리하죠. 상담이 끝나고 저는 정식으로 의뢰를 맡겼습니다. 착수금 200만 원. 제 예금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내 계좌이체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나다.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 할 거야. 성우 일 때문에 다들 모이기로 했어. 너도 와야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자리였습니다. 저녁 6시 시댁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이는 친구 엄마께 부탁하고 혼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시동생 부부, 그리고 남편.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성우를 고소했다며? 네. 왜? 명예도용했으니까요.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부부잖아요. 고소까지 할 일이에요? 부부라고 범죄가 용서되나요? 제 말에 큰 시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 말도 맞긴 한데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한테 가족이 뭘 해줬는데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돌아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8,200만 원이에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마다, 생신마다, 경조사마다, 집 수리할 때마다 제 월급에서 다 냈어요.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 금액, 용도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맞은 것도 다 기록했어요.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요. 작은 시누이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언니, 진짜 무섭다. 그런 걸 다 모아뒀어? 네, 모아뒀어요. 이런 날을 대비해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가족들 앞에서 그게 뭐야? 왜요? 진실이 불편해요?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고소 취하하고 집에 가자. 싫어요. 유진아.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것도 폭행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협박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남편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안 해. 절대 이혼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거예요. 합의 이혼이 나을 텐데. 시어머니가 앞을 막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가면 재민이는 못 데려가. 재민이 친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안 돼. 왜요? 재민이 저금통 털어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노릇해요? 제 말에 시아버지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성호야, 그게 사실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넌 후회할 거야. 우리 집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이미 10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후회 안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시댁을 나온 저는 곧장 재민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친구 엄마가 문을 열어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유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재민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민이 손을 잡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재민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엄마. 우리 이사 갈 거야. 재민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로요?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곳.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했거든요. 그런 시골집에 왜 가? 하지만 이제 남편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 집? 그 넓은 마당 있는 집? 응, 거기. 재민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아. 나 그 집 좋아. 다음 날부터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재민이 장난감.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남편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사 갑니다. 짐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와 재민이는 제 차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파주까지 1시간 반.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1년 넘게 사람이 안 살았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심으신 감나무, 어머니가 가꾸시던 장독대, 어머니 냄새가 남아있는 듯한 따뜻한 현관. 재민이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개미집 있어. 저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모든 게 어머니 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삿짐을 들여놓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마루를 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민이와 저는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아빠 집보다 훨씬 좋아. 재민이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도 그래. 그날 밤 재민이를 재우고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맨 안쪽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유진이에게 제목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 딸 유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말이 많아. 결혼할 때 걱정이 많았단다. 시댁이 너무 까다로워 보여서.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응원했지. 혹시 힘들면 언제든 이 집으로 돌아오렴.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태어난 곳이고 엄마가 너를 위해 지킨 곳이란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과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 만들던 약과 레시피야. 엄마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운 거란다. 정직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약과가 된단다. 언젠가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 이 레시피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레시피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료 비율, 반죽 방법, 튀기는 온도, 조청 만드는 법.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돌아올 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잔액란을 봤습니다. 2,500만 원. 메모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힘들 때 쓰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뤘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내 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 미래를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약과 레시피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밀가루 3컵, 참기름 반컵, 생강즙 2스푼, 소주 3스푼, 꿀 4스푼. 레시피를 읽다 보니 어머니가 약과 만드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부엌에서 반죽하시던 모습, 노릇노릇 튀겨내시던 모습, 조청에 담그시던 모습. 유진아, 와서 맛 좀 봐라. 이번엔 어떠니? 늘 제 의견을 물으시던 어머니.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밀가루, 참기름, 생강, 꿀, 잣, 대추. 레시피에 적힌 재료를 하나하나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재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재민이가 학교 간 사이 저는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를 보며 한 단계씩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반죽이 너무 질었습니다. 다시 밀가루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뻣뻣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겨우 적당한 농도가 되었습니다. 반죽을 밀대로 밀고 네모나게 잘랐습니다. 기름에 튀겼습니다. 노릇노릇 어머니가 만드시던 색이 나왔습니다. 조청을 끓였습니다. 튀긴 약과를 담갔습니다. 완성.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약과를 만든 지 일주일. 저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반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머니 맛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딱딱했고 어떤 날은 너무 무르게 부서졌습니다. 어떤 날은 색이 너무 진했고 어떤 날은 모양이 흐트러졌습니다. 실패한 약과들이
부엌 한쪽에 쌓여갔습니다. 재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걸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재민이는 실패한 약과도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팔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재료비, 생활비, 재민이 학원비. 2,500만 원이 어느새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고 이혼 재판도 준비해야 하는데 약과는 계속 실패하고 어느 날 저녁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엄마 요즘 밤에 자다가 일어나잖아.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아빠한테 돌아갈까? 싫어. 아니,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저는 재민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게 더 행복해. 하지만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혼자 재민이를 키우고 사업까지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반죽은 마음을 담아 천천히 치대야 한단다. 급하게 하면 약과도 그걸 안단다. 이 문장을 저는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저는 늘 급했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빨리 팔 수 있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반죽을 치댈 때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재민이를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30분이 넘게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제다 싶어서 밀대로 밀었습니다. 두께가 일정했습니다. 칼로 잘랐습니다. 네모난 모양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기름에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 익어갔습니다. 건져서 조청에 담갔습니다. 하나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맛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엄마, 재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약과를 재민이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봐. 재민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외할머니 맛이야. 재민이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약과 맛을.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약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반죽하고 밀고 자르고 튀기고 조청에 담갔습니다. 한 번에 100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팔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수제항과 판매, 플리마켓 신청 방법, 파주 지역 플리마켓 정보가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파주 출판단지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부스 비용 5만 원. 토요일 아침 저는 재민이와 함께 약과를 담아 플리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손으로 쓴 간판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맛 전통 수제 약과. 가격표도 만들었습니다. 10개 1만 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부스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지루한 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안 사?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오후 3시가 되어도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혹시 맛이 없나? 가격이 비싼가? 포장이 별로인가?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제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아이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약과네. 먹어볼래? 응. 아이 엄마가 물었습니다. 시식 가능한가요? 네, 드셔보세요. 저는 약과 한 개를 작은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아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거랑 똑같아. 아이 엄마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요즘 이런 맛내는 약과 찾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2봉지 주세요. 첫 판매였습니다. 2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약과를 받아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약과 진짜 맛있어요. 꼭 사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제 부스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2봉지요. 선물용으로 5봉지 포장해 주세요. 순식간에 약과가 동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개를 준비했는데 1시간 만에 다 팔린 겁니다.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성공했어. 저는 재민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 성공했어. 첫 플리마켓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약과를 팔러 나갔습니다. 첫째 주 100개 완판, 둘째 주 200개 완판, 셋째 주 300개 완판. 입소문이 났습니다. 파주 플리마켓에 가면 진짜 맛있는 약과 파는 곳 있어요. 넷째 주가 되자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선물용으로 10봉지 주세요. 혹시 인터넷 판매 안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판매. 집에 돌아와 인터넷 쇼핑몰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개설 방법, 상품 등록 방법, 배송 시스템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의 맛 스마트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품은 하나, 전통 수제 약과, 가격은 플리마켓과 동일하게 10개에 1만 원. 사진은 재민이가 찍어줬습니다. 엄마, 이렇게? 응, 좋아. 각도 완벽해. 상품 설명도 정성껏 썼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레시피로 정직한 재료만 사용해 만듭니다. 인공 감미료, 방부제 일절 무첨가. 주문 후 바로 만들어 배송합니다.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첫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5건, 둘째 날 10건, 셋째 날 20건, 일주일 뒤엔 하루 50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잠을 줄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재민이가 학교 가기 전에 첫 번째 배치를 튀겼습니다. 재민이가 학교 간 사이 2번째, 3번째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오후엔 포장하고 저녁엔 택배 보내고 매일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달째 2천만 원, 3달째 3천만 원.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선물했는데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매주 주문합니다. 할머니 생각나는 맛이에요. 눈물 났어요. 리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맛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식품 M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백화점 입점 생각 있으세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저희 판교점에서 전통함과 코너를 새로 만드는데 사장님 제품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백화점 미팅이 잡혔습니다. 저는 샘플로 약과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MD와 바이어 3명이 시식을 했습니다. 맛이 정말 좋네요. 식감도 훌륭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판교 현대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한 달 뒤부터 입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재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엄마 약과가 백화점에 들어가.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우와, 대박. 재민이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백화점 입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장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한지 느낌의 고급스러운 상자, 어머니 손글씨를 담은 로고, 가격도 조정했습니다. 백화점 수수료를 감안해 15개에 2만 원으로. 첫 입점 날 저는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지하 1층 한과 코너. 제 약과가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맛 전통 수제 약과.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굴욕, 남편과의 이혼, 혼자 재민이 키우며 사업 시작한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첫날 약과는 전량 완판되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물량 늘릴 수 있으세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동네 이웃 아주머니 2분께 일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레시피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만들어요. 아주머니들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유진 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하루 1000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홈쇼핑 GS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상품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홈쇼핑 방송 어떠세요? 홈쇼핑?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달 뒤 첫 홈쇼핑 방송이 잡혔습니다. 오후 2시 30분 방송. 준비한 물량 5,000개. 방송 당일 저는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쇼호스트가 약과를 들어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릴 적 할머니 맛이에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 진짜 맛있어요. 이거 대박 나겠는데요? 방송 시작 5분 만에 1000개가 팔렸습니다. 10분 만에 3000개, 20분 만에 완판, 추가 물량 2000개도 방송 끝나기 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 7000개, 매출 1억 4천만 원. 단 30분 만에 쇼호스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다음 방송 또 잡아요.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유진 씨, 좋은 소식이에요. 재판 날짜 잡혔고요.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했어요. 합의요? 네, 위자료 5천만 원에 친권은 유진 씨한테.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합의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통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합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맛은
이제 제법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새 곳, 홈쇼핑 정규 편성, 온라인 스토어 월 매출 5천만 원.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 옆에 작은 공방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매일 약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 씨 상대 측에서 소송 하나 제기했어요. 무슨 소송이요? 사업체 재산 분할 청구요. 유진 씨 사업이 혼인 중 형성된 거라고 주장하네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혼인 중이 아니라 이혼 후에 시작한 건데요. 그걸 증명해야 해요. 시작 시점 관련 자료 다 준비해 주세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김유진 씨의 사업은 혼인 관계 유지 중 남편의 경제적 지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남편이 언제 얼마를 지원했는지. 남편 측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유진 씨, 사업 시작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시작했습니다. 2,500만 원 통장 개설일자와 이혼 확정 날짜 확인하시면 이혼 후 개설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인정됩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생활비를. 판사가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앉으세요. 생활비 제공은 혼인 중 당연한 의무이며 사업 자금 지원과는 무관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 아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판사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합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박성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김유진의 사업체는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이혼 후 독자적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너 정말 잘됐다. 축하해.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진심으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 남이 된 사람. 나도 미안해. 우리 서로한테 좋은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잘 부탁해. 당연하지.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법원을 나와 저는 재민이가 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재민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뛰어다니는 재민이의 모습, 예전엔 볼 수 없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재민이를 지켜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MD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롯데백화점에서도 입점 문의 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재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먹으러 갈까? 재민이 먹고 싶은 거. 떡볶이. 둘이서 동네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지금처럼 살 거지? 응, 왜? 좋아서.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재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 이제는 저희 집.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재민아, 감 따자.
응. 둘이서 사다리를 놓고 감을 땄습니다. 빨갛게 익은 감들. 재민이가 하나를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먹어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를 재우고 저는 어머니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많은 일을 겪었겠구나. 힘들었을 거야. 외로웠을 거야. 하지만 넌 이겨냈을 거야. 엄마가 아는 내 딸은 강한 아이니까. 엄마가 내게 바라는 건 단 하나야. 행복하게 사는 것.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엄마가 내게 바라는 전부란다. 사랑한다, 내 딸.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재민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저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약과를 만들 거예요. 어머니의 맛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새로운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김유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의 굴욕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찾은 한 여성의 반격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